안녕하세요. 도스 클라이언트 플랫폼 엔지니어 최강혁입니다. 이번 세션은 알림부터 대응까지 장애 대응을 시스템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저는 토스의 클라이언트 플랫폼에서 주로 인프라랑 개발자 생산성과 개발 경험을 개선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토스에는 그 모바일과 웹을 합쳐서 수백 개의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있어요. 이 서비스가 그 각각 모두 MSA로 다른 팀이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장애도 많아지겠죠. 장애가 안 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장애 대응이라도 좀 시스템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식으로 좀 해봤습니다. 저희는 시스템에서 정의한 장애 대응은 4단계인데요. 첫 번째로 장애 인지 단계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게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아채리는 단계고요. 다음으로 장애 전달,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시스템에 알리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 대응,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서비스를 정상 상태로 복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재발 방지 단계가 있는데요. 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서 같은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치는 단계입니다. 저희 토스가 프론트엔드가 MSA 구조다 보니까 각각 기능이 담당자가 전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애를 대응하는 방법이라던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영향 범위, 심각도 이런 게 서비스마다 전부 달랐습니다. 어떤 서비스는 뭐 금융이나 결제 관련된 서비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서비스도 많아가지고 이게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알아내는 것부터가 일이었어요. 처음에 그 장애 대응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서비스 개발자분이 장애를 인지하는 것부터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토스 프론트엔드에서는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하는 에러랑 SSR에서 발생하는 에러는 보통 센트리로 수집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CPU나 뭐 메모리 사용량이 이상하거나 HTTP에서 타임아웃이 발생하거나 Node.js에서 이벤트 루프 지연 같은 게 발생하고 있는 약간 서버 환경과 관련된 문제나 인프라에 관련된 문제는 별도로 매트릭을 수집해서 직접 구성한 그래프 아날리스로 장애를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 중에서 후자에 속하는 서버 실행과 관련된 장애가 자동으로 좀 분류가 안 됐어요, 기존에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소속된 팀에서 장애를 먼저 인지한 다음에 제가 장애 로그를 분석해서 어떤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는지 수동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매번 수작업으로 호출해 드렸어요. 이 분류 작업을 플랫폼 팀을 한번 거치니까 이게 장애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업무가 너무 많았어요. 분석을 완료한 후에도 담당자 찾고 슬랙 멘션까지 해드려야 되니까 이게 장애가 났을 때랑 장애 대응을 시작했을 때 사실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장애가 좀 많이 난 날도 있었는데 이런 날은 저는 이제 장애 분석하고 호출하느냐고 제 업무를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좀 의기의식이 들더라고요. 토스는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서비스는 많아지는데 장애 대응 방식이 지금 전혀 스케일러블하지 못하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나니까 장애 대응을 좀 시스템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화의 목표로 약간 2가지 우선순위를 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 우선순위를 좀 장애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두 번째로 이제 분류된 장애를 좀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전달되게 좀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저희는 기존에는 센트리를 토대로 장애 대응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좀 활용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토스 센트리는 그 기존의 MSA 구조에 맞게 각각의 서비스마다 별도의 센트리 프로젝트를 갖추고 있었고 이걸 좀 기준으로 잡아서 서비스와 담당자를 좀 매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장애 대응이 누락된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뭐 실제로 사람이 장애를 인지했는지를 좀 확인한 절차를 추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절차를 추가하기 위해서 옵스진이라는 외부 서비스를 좀 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표를 보시면은 장애를 전파하는 과정에 이제 옵스진이가 끼어 들어가게 됐어요. 이 옵스진이가 원래 온콜을 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게 장애가 발생했을 때 개발자가 실제로 장애를 인지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썼어요. 기존에는 장애가 발생하면은 슬랙으로 센트리 알리면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옵스진이 도입하고 나니까 뭐 휴대폰으로 개발자가 원한다면 휴대폰으로 알림이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방식도 생겼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걸로 어떤 개발자가 장애를 인지했고 그걸 지금 대응 중이다라는 걸 어딘가에 기록할 수 있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은 알림도 기존보다 잘 가고 알림을 어떤 개발자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추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옵스지니를 도입한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제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에스컬레이션이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부재 중일 수가 있어요. 이때 약간 대리인 같은 분들 찾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장애를 다시 재전파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장애 알림을 구성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서비스 프론트엔드가 서비스가 MSA여가지고 이 보이는 이 시스템도 서비스마다 각각 따로 적용을 했어요. 서비스에 대응하는 옵스지니 프로젝트가 기존에 없다가 생겼으니까 이제 원래 문제가 있던 수동으로 분류하던 서버 환경의 문제, 인프라 환경의 문제도 잘 필터링해서 옵스진이 거쳐서 서비스마다 각각 전파 가능하게 했어요. 이걸 하고 나니까 기존에 수동으로 장애를 분류하던 거를 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의도대로 동작했어요. 이제 장애를 수동으로 분류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고 담당자를 직접 찾을 필요도 없어졌고 기존에 없던 기능으로 담당자가 부재 중이면은 자동으로 대리인에게 장애 알림이 전파되는 정말 편한 기능을 만들었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아까 또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게 장애가 발생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코드 오너라는 실제 개발자분을 먼저 호출해요. 이분에게 장애가 전달되고 이분 약간 알림이 무시됐다라고 하면은 같은 소속 팀원의 다른 개발자 대리인을 호출하고 이 대리인조차 부재 중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토스에서 큰 조직 단위인 트라이브의 다른 개발자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이 장애 알림이 계속 전파되도록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호출하는 사람의 순서가 이제 가장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을 사람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토스가 서비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매번 이 설정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번거롭더라고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제 입장에선 이 서비스 담당자가 누군지 아는 것도 그리고 장애가 발생하면은 그걸 좀 선호하는 슬랙 채널이 있어요. 어느 채널로 장애를 좀 알림을 받을지 그런 것도 서비스마다 달랐고 그리고 담당자가 부재 중일 때 어떤 사람을 대신 호출해야 될지 이것도 다 서비스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자체가 막 새로 생기거나 담당자가 바뀌거나 이런 일이 너무 빈번했어요. 이거를 매번 손으로 설정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애 대응 시스템을 테라포밍해서 테라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실제 토스 프론트엔드에서 쓰는 테라폼 구성인데요. 이게 쓰는 거여서 파라미터만 바꾸면 실제 동작을 합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 테라폼도 기덥스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서비스 관련해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서비스가 새로 생기거나 이랬을 때 테라폼 코드를 수정하거나 만들어서 특정 레포의 메인 브랜치에 머지만 되면 자동으로 그 설정으로 등록되도록 시스템에 적용을 했습니다. 코드가 좀 많긴 한데 잘 보시면 이제 센트리 설정을 어떻게 할지 그래파나 서버나 인프라 수준에서 어떤 알림을 수집할지 막 이런 것도 수집해요. 여기 보시면은 HPA 저기 오토 스케일링인데 저기 발생했을 때 뭐 에러를 볼 거냐 말 거냐 500이 났을 때 에러를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좀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스지니 모듈을 보면은 장애 알림이 발생하면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 부재 중이라면은 대리인으로 누굴 불러야 될지 이런 걸 전부 테라폼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제는 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에러 알림을 잘 받으셨는데 뭔가 그 이후로 행방이 묘연한 경우가 좀 생겼습니다. 심지어 그때 장애도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장애가 사라졌는데 개발자분이 대응을 해서 사라진 건지 아니면 그냥 트래픽이 줄어서 자연스럽게 에러 빈도가 줄어서 장애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애초에 장애의 원인이 외부에 있었는데 외부에서 고친 건지 저희가 구분할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 알림이 사라졌을 때 이게 장애가 해결된 건지 아닌 건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센트릴 기반으로 연동을 했는데 센트릴은 에러 개수 기준으로 분당 발생한 에러 기준으로 장애 알림을 보내고 이 에러의 개수가 기준점보다 작아지면은 장애가 좀 해결됐다, 리조브됐다라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 보시면 스파이크가 팍 쳤을 때 이때 장애의 알림이 울려요. 근데 바로 꺼지죠.
이거는 개발자가 대응을 한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잠깐 발생했다가 다시 사라진 경우예요. 이걸 장애를 볼지 말지 이런 게 좀 애매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에러가 평소에도 조금씩 있다가 어떤 기점으로 좀 많이 발생해서 장애다라고 인지를 했다가 바로 사라진 경우 있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긴 한데 대응을 안 했는데 해결된 에러가 이게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에러였어요. 겉으로 봤을 땐 좀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한데 코드에 문제가 남아있는 약간 잔불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와 비슷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장애 알림도 세 단계로 나눠서 관리했어요. 액놀리지 이게 정말 간단한 건데 그냥 장애가 발생한 걸 개발자가 인지한 단계예요. 별로 특별할 거 없죠. 슬랙 알림이나 옵스지니 같은 걸로 알림을 받은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리졸브. 이거는 그냥 정확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에러 빈도수가 줄어서 장애가 줄었다고 판단된 거예요. 이게 실제로 개발자가 대응을 해서 해결된 걸 수도 있고 아까처럼 아무런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대응 확인 2단계를 추가했는데요. 장애가 발생하면 개발자가 확인하고 완료 처리까지 수동으로 하는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기 전에는 약간 주말이나 새벽 시간처럼 사람이 좀 대응을 하기 어려울 때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약간 이런 문제는 그때는 문제가 해소된 건 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처럼 장애 알림을 실제 장애 대응까지 구분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식으로 장애 알림이 자동으로 사라진 경우에 좀 누락되는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누락되는 경우를 좀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안정화됐어요.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장애 대응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의도대로 뭐 장애 인지하고 뭐 전달되고 대응되고 재발 방지까지 다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시스템을 하니까 기존의 MSA로 나왔던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에러를 식별하기 좀 시작했어요. 이런 것까지 해드려야 좀 편하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에러는 서비스 각각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약간 플랫폼에서 공통적으로 해결하는 식으로 좀 접근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러 수 자체를 줄이는 건데 이러면 장애 알림의 빈도도 줄어들고 좀 신뢰할 수 있는 장애 알림으로 좀 만드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약간 덤인데 이렇게 하니까 센트리 비용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았습니다. 그 과정은 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센트리 사용량 자체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약간 특정한 주기, 저희는 주간으로 했는데 이거를 좀 자동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좀 자주 발생하는 공통적인 에러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인지 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행동을 좀 저희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하게 해서 그리고 특정한 주기로 슬랙 채널 저희가 업무 보는 데다가 자동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자는 의미였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실제로 쓰는 슬랙 업무 채널에 이런 식으로 자주 발생하는 에러라던가 이런 걸 좀 정렬해서 빈도적으로 좀 보던가 이거랑 좀 다르지만 이제 트래픽 가중치에 맞춰서 에러 빈도를 보는 식으로 좀 접근해봤어요. 그리고 이게 장애 대응 시스템이다 보니까 또 장애가 스스로 날 수가 있어요. 네, 대부분 이게 컴퓨터 장애는 잘 없고 휴먼 에러가 좀 있었어요. 사람이 좀 관리하다 보니까 대응도 사람이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잘 해결이 됐는지 방치되고 있는 장애는 없는지 개발자가 장애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재발 방지까지 잘 끝마쳤는지를 좀 지표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사람이 에러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시스템 에러가 난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저희는 외부 시스템을 좀 연동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다행히 이런 시스템들은 장애가 나면은 바로바로 알 수 있게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애가 발생해도 막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장애 대응을 시스템화까지 잘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각각의 서비스가 MSA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 각각마다 이게 약간 장애를 대응하는 마인드가 좀 다릅니다. 어디는 막 실제로 대부분 뭐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장애들은 바로바로 봐주세요. 근데 약간 이런 에러 있죠. 약간 시스템에 서비스에 영향은 아예 없지만 에러 자체는 발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미미한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 좀 애매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데 스스로 좀 판단을 해가지고 약간 에러 대응을 너무 빡빡하게 하지 않고 약간 유보할 수 있게 좀 열어드렸어요.
약간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해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에러 필터링이라든가 공통 레이더 처리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써서 좀 해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최소한의 모니터링만 남겨두고 대부분의 장애 대응 시스템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자동화했어요. 이제 장애를 제가 스스로 막 열심히 분리할 필요도 없고요. 담당자는 진짜 정말 장애가 나면은 바로 빠르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반복되는 장애는 이제 공통적인 코드나 인프라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시스템으로 만드니까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감도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좋았던 게 장애 대응을 약간 시스템으로 전사적으로 공통화하고 나니까 개발자가 담당하는 서비스가 달라져도 장애 대응하는 방법이 똑같았어요. 따로 그래서 온보딩 같은 작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입사자가 생기더라도 장애 대응 가이드를 각각 서비스에서 제공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전사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장애 대응 시스템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잘 써줄 SRE 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저희랑 열심히 같이 이런 일을 같이 봐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있는데 저희가 토스 내부적으로 쓰는 배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막 만들어요. 이것도 최근에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장애 대응 시스템까지 약간 연동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서비스 배포나 버전 관리나 장애 대응 같은 거를 웹페이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팀이 클라이언트 플랫폼 팀인데요. 제품을 만드는 팀은 아니고 약간 이런 개발자를 서포트하는 도구를 만드는 팀인데 되게 재밌는 걸 만드는 팀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